그날 제가 들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등산로 난간을 잡고 서 있던 그 순간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며느리 것이라는 걸 알아챘을 때 저는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냐고요? 무서웠거든요. 그 애가 아직 제 곁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정숙이에요. 올해 71살이고요. 수도권 외곽 신도시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 5년 전에 먼저 떠나고 나서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해서 들어왔죠.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며느리 서유진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 2년은 진짜 살뜰하게 챙겨줬거든요. 아침이면 챙겨 먹으셨냐고 꼭 물어보고 외출할 때는 어디 가시냐고 몇 시에 오시냐고 꼭 확인하고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딱 집어 말할 수 없는데 그냥 느낌이 달랐어요. 친절한데 차가운 것 같달까요? 아무튼 그날 아침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른 봄이었어요. 공기가 아직 서늘하고 산의 연초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였죠. 저는 아파트 뒤편 등산로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걷거든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오르진 못하고 중간에 있는 쉼터 벤치까지만 갔다가 내려오는 게 다예요. 그날도 혼자 올라가려고 했는데 서유진이 갑자기 따라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운동해야 해서요. 같이 올라가도 될까요? 뭐 싫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같이 가자 하고 올라갔죠. 초반에는 그냥 평범하게 올라갔어요. 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숨만 고르면서 걸었는데 중간쯤 올라가다 보니 서유진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조금 앞서 걷고 있었고 서유진은 몇 걸음 뒤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냥 걸으면서 앞쪽 난간 쪽으로 가서 잠깐 쉬려고 멈춰 섰어요. 그 난간이 낡은 나무 난간이었는데 아래로 꽤 경사진 비탈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왔는지 서유진 목소리가 그대로 제 귀에 날아들어왔어요. 응, 어머니 명의로 된 거 맞아. 그 특약이 다 걸려 있어서 보험금 나오면 우리도 숨 좀 돌리겠죠. 어떻게 기다려야지 별 수 있어.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귀를 의심했죠.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어머니 명의 보험금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그 말들이 천천히 하나씩 조립이 되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퍼뜩 내려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손이 난간을 꼭 붙잡았어요. 난간이 흔들렸어요. 낡은 나무라 삐걱 소리가 났고 아래 비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나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그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현실적인 느낌이었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난간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어요. 서유진은 전화를 끊고 아무렇지 않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다리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면 그냥 내려가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그날따라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도 웃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좀 쉬다 내려가자.
속에서는 온갖 것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게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아까 들은 말을 계속 곱씹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것, 그 특약이 다 걸려 있어서 보험금이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알 것 같았거든요. 다만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상하다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3개월 전쯤이었어요. 서유진이 서류한 뭉치를 들고 와서 어머니 보험 정리 좀 하려고요. 기존 거 해지하고 더 좋은 걸로 바꾸면 보장이 훨씬 낫대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인을 해줬어요. 그때 뭐가 쓰여 있는지 자세히 읽지 않았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기도 했고 서유진이 그냥 기존 거 갱신하는 거예요 하니까 믿었던 거죠. 그 봉투가 지금도 제 방 서랍 안에 있었는데 그날까지 한 번도 제대로 뜯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 맨 아래 칸, 평소에 잘 안 열어보는 그 칸을 열었어요. 봉투가 2개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예전부터 있던 거고 하나는 서유진이 준 새 것이었어요. 저는 새 봉투를 꺼내서 천천히 뜯었어요. 종이가 여러 장 나왔어요.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고 중간중간 빨간 줄이 그어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안경을 쓰고 그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싸해졌어요. 기존 보험에는 없던 특약들이 잔뜩 추가돼 있었어요. 상해 관련 특약, 사망보험금 관련 특약,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은 제가 아니었어요. 아들 김도현, 서유진이 공동 수익자로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이 돈이 전부 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무서운 건지, 아니면 그냥 슬픈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당장 이걸 아들한테 얘기해야 하나? 저녁에 김도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밥상 앞에 앉아서 어떻게 꺼낼까 고민하다가 그냥 조용히 꺼냈어요. 도연아, 엄마 보험 바꾼 거 알지? 도연이가 밥 먹다 말고 저를 봤어요. 응, 유진이가 정리했다고 하던데요. 더 좋은 걸로 바꿨다고.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 특약이 많이 추가됐고 수익자가 너랑 유진이로 돼 있어. 도연이 얼굴이 잠깐 굳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시선을 밥그릇 쪽으로 내리면서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이 수익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 뭔가 걸렸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준비된 대답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내가 사인하기 전에 얘기는 해줘야 하지 않냐? 어머니, 유진이가 다 어머니 좋으라고 한 건데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입을 닫았어요.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어졌거든요. 아들이 이 상황을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저렇게 말하는 건지 그걸 제가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건 제가 혼자 알아봐야 한다는 것. 아무한테도 기대면 안 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한 달 전에 친구 영숙이한테서 스마트폰 통화 자동 녹음 설정하는 법을 배웠었거든요. 영숙이가 요즘 세상에 이거 하나는 켜놔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귀찮아서 미뤄뒀는데 그날 밤에야 설정을 켰어요. 뭔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설정을 다 마치고 폰을 다시 내려놓으면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 잘 들어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서유진이 중고차를 한 대 사줬어요. 어머니 대중교통 타시기 힘드시잖아요. 가까운 데라도 편하게 다니세요 하면서요. 그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는데 서유진이 직접 달아준 거예요. 만약에 사고 나면 이게 있어야 한다면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설치해 뒀더라고요. 그때는 고마운 마음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이 생각이 또 한 번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그 산에 나는 그 차로 갔었지. 그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동안 블랙박스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문을 열었어요. 블랙박스 화면에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SD카드 슬롯을 찾아서 카드를 꺼냈어요. 다시 방으로 올라와서 태블릿에 꽂아봤어요. 파일들이 쭉 나왔어요. 오늘 날짜 파일도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주차장 풍경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주차장 풍경인데 음성이 잡혀 있었어요. 바깥 소리가 꽤 선명하게 들어오는 블랙박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산 입구에서 출발하기 전 서유진이 차 옆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던 목소리가 희미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전부 들리지는 않았어요. 끊기는 부분도 있었고 바람 소리에 묻힌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들린 말이 있었어요. 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자연스럽게 가면 돼. 저는 태블릿을 덮었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섭다는 감정 위로 다른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조용한 뭔가. 그래. 이제부터 내가 모아야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서유진이 차려주는 반찬을 먹고 맛있다, 잘 먹었다 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서유진이 주는 약이, 서유진이 끓여주는 차가, 서유진이 웃는 얼굴이 전부 다 다시 보였어요. 제가 원래 혈압약을 먹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 거라서 서유진이 식탁 위에 늘 약봉지를 올려놔줬어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고마웠는데 그날 이후로는 약봉지를 볼 때마다 한 번씩 멈추게 됐어요. 이게 진짜 내 약이 맞나? 이런 생각 자체가 드는 게 저도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싶기도 했고 너무 심하게 의심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등산로에서 들은 그 말이 아직도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서유진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한정숙 씨 되시죠? 저 이순애예요. 기억하세요? 이순애. 제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예요. 남편이 보험 설계사를 오래 했던 친구라서 보험 쪽 얘기라면 저보다 훨씬 잘 알죠. 순애야. 왜 무슨 일이야? 순애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수가 나 그냥 지나치기가 찜찜해서 전화했어. 남편이 없게 아직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쪽에서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정숙이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이 최근에 특약이 대규모로 변경됐다더라. 상해 관련이랑 사망 쪽으로. 근데 그게 좀 이상한 조합이래. 일반적인 노후 대비 플랜이 아니라 단기 수령을 노린 설계랑 비슷하다고. 저는 잠자코 들었어요. 누가 그런 거야? 물었더니 순애가 나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설계사 명의가 외부인으로 돼 있다더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역시 싶었어요. 서유진이 서류 들고 왔을 때 전문가한테 알아봤다고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 전문가가 그냥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실제 설계사를 끼고 움직인 거였던 거죠. 정수가 이거 가족한테 먼저 얘기해 봤어? 아들한테 살짝 꺼냈는데 유진이가 다 알아서 한 거다. 의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전화기 너머로 순애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정수가 지금 당장 그 보험 서류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봐. 특약 내용이랑 수익자 란 특히 그리고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변경 내역 확인 요청을 해봐. 가입자 본인이면 다 알 수 있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순의 말대로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보험사에 전화한다는 게 뭔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잠깐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미 선을 넘은 건 내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본인 가입 내역 전체랑 최근 변경 이력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상담사가 본인 인증 몇 가지를 거친 다음에 내역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속이 내려앉았어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암보험, 실손보험 외에 새로 추가된 특약이 5가지나 됐어요. 재사망 특약, 상해 후유장애 특약, 고도장애 생활자금 특약. 상담사가 이 부분들은 지난 3개월 이내에 변경 처리된 거예요 라고 했어요. 3개월 이내 서유진이 서류를 들고 왔던 게 딱 3개월 전이었어요. 그리고 상담사가 덧붙였어요. 수익자 지정이 계약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 공동 명의로 돼 있는데 혹시 본인이 직접 변경 요청하신 건지 확인해 드려도 될까요? 저는 제가 한 게 맞긴 한데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지 못하고 서명한 것 같아요 하고 말했어요. 상담사가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서명 경위 재확인 절차를 밟으실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서면 접수도 가능하고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절차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서유진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평소대로. 서유진이 어머니 뭐 하세요?
하면서 들어왔고 저는 된장국 좀 끓이지 하면서 국자를 저었어요. 속으로는 온갖 것들이 소용돌이쳤지만 겉으로는 그냥 국을 끓이는 시어머니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보험 서류를 다시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이번엔 글씨가 작아도 다 읽었어요. 눈이 아파도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마다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포스트잇이 12개가 붙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유진이 방에서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하는 통화였는데 벽이 얇아서인지 단어 몇 개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해. 아니, 지금 건드리면 티나. 저는 방문 밖에 서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자동 녹음이 다 잡아주진 못했어요. 그날 통화는 제가 직접 수동으로 녹음 버튼을 누른 거라서 앞부분이 좀 잘렸어요. 그래도 뒷부분은 꽤 선명하게 잡혔어요. 저는 그 파일을 따로 저장해 뒀어요. 날짜랑 시간이 찍힌 파일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밤 늦게였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했어요.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물을 마시면 나아지려나 싶어서 부엌에 나가려고 했는데 거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서 소파 옆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은 출장으로 집에 없었고 서유진은 방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자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서 유진아를 2번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손이 잘 안 움직였어요. 그렇게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거실은 불도 안 켜져 있어서 어두웠고 베란다 쪽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만 들어왔어요. 그 불빛 아래 혼자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서글펐어요. 이 집에 나 말고 2사람이 더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한 20분쯤 지나서 어지러움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밥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어젯밤에 좀 어지러웠어 하고 말했어요. 서유진이 그래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이고,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혀를 찼어요. 어젯밤에 왜 대답이 없었냐고는 묻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미래내과에 혼자 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어지럼증이랑 메스꺼움 얘기를 하고 혈압 수치도 재봤어요. 수치가 좀 높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혹시 약을 빠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약을 같이 드신 건 없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복용 중인 다른 약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약봉지를 들여다봤어요. 한 봉지에 알약 3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얀 거 2개, 노란 거 하나. 하얀 건 혈압약이 맞는데 노란 알약은 제가 원래 먹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노란 알약을 꺼내서 따로 작은 봉투에 담아뒀어요. 버리지 않고
혹시 몰라서요. 그리고 그날 순애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순애야, 내 남편 지인 중에 보험 관련 서류 좀 봐줄 수 있는 사람 있어? 내가 보험사의 소비자 보호 절차 신청은 했는데 전문가 눈으로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어서. 순애가 잠깐 생각하다가 응, 한 명 있어. 남편이 오래 일했던 동생인데 지금은 소비자 분쟁 조정 쪽에서 일해. 연결해 줄게 했어요. 저는 고마워라고만 했어요. 그 이상 말이 안 나왔거든요. 며칠 뒤 순애의 남편 동생 박 선생님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서류를 다 꺼내놓고 설명을 들었어요. 박 선생님이 서류를 쭉 훑어보더니 이거 일반 갱신이 아니에요. 완전 새 설계예요. 여기 있는 특약 조합은 가입자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수익자를 위한 설계거든요. 제 사망이 이렇게 높게 걸려 있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흔한 조합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 설계사 코드 보이시죠? 이거 정식 소속 설계사 코드가 아니에요. 외부 모집인 코드예요. 이런 경우는 보험 사기 연루 가능성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비정상적 설계.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수익자나 설계사 관련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면 계좌 내역이 필요한데 관련 계좌 번호나 이체 내역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서유진이 쓰는 통장을 제가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년에 아들 도연이가 유진이가 요즘 투자 쪽에 좀 넣고 있다고 무심코 한마디 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 넣는다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수익 좀 된다고 하던데 하고 그냥 지나쳤던 기억이요. 그 투자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건지 저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담아뒀어요. 박 선생님이 그런 정황이 있으면 나중에 계좌 추적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메모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하더라고요. 저는 노트에 그것도 적었어요. 투자 계좌, 흐름 확인 필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신도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안에 제가 사는 아파트도 있고 그 안에 지금 서유진이 있겠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 서두르면 안 돼. 하나씩. 그 생각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생각을 하고 나서야 마음이 처음으로 가라앉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스마트폰 녹음 파일도 확인했어요. 노란 알약을 담아둔 봉투도 꺼내봤어요. 블랙박스 SD카드도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모은 것들이 손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직 더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시작은 됐어요. 제가 준비를 마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빠뜨린 게 없는지 3번 확인했고 순서도 머릿속으로 여러 번 돌려봤어요. 그리고 어느 일요일 오후 3사람이 모두 집에 있는 날을 골랐어요. 서유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도연이는 식탁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요. 저는 방에서 나와서 식탁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서유진이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저는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조용하게. 서유진이 소파에서 일어나서 식탁 쪽으로 왔어요. 도연이도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저는 가지고 나온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천천히. 보험 변경 내역. 지난번에 내가 바꿔준 보험, 내가 보험사에 직접 확인했어. 서유진 얼굴에 뭔가 스치는 게 보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상담사한테 전체 변경 내역 다 받았고 박 선생님한테도 검토받았어. 서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제 사망 특약, 장애 후유장애 특약, 고도 장애 생활 자금 특약. 이게 다 3개월 안에 추가된 거야. 그리고 수익자가 나한테 충분한 설명 없이 변경된 거거든. 서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꿔드리려고 한 거예요. 설명을 드렸잖아요. 설명은 그냥 갱신하는 거다라고 했지. 이 특약들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 도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저는 도연이를 봤어요. 조용히 해. 지금은 내 얘기 들어. 도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서유진은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저는 2번째 것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지난달에 내가 방에서 통화했던 날 밤, 기억나? 서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서유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해. 아니, 지금 건드리면 티나.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가 서유진을 봤어요. 서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파일을 껐어요. 누구랑 통화한 거야? 서유진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친구예요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그냥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지금 대답을 받으려는 게 아니니까. 3번째를 꺼냈어요. 노란 알약. 작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안에 노란 알약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서유진이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내 약봉지에 같이 들어있던 거야. 내가 원래 먹던 혈압약이 아니거든.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계열이 있다고 미래내과 선생님이 그러더라. 그래서 따로 빼놨어. 버리지 않고. 서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실수로 넣은 거예요. 제 약이랑 섞인 거고요. 내 약이 어디서 났는데? 그냥 약국에서 산 거예요. 어떤 약국? 서유진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낮게 말했어요. 유진아. 서유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4번째를 꺼냈어요. 블랙박스. 태블릿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작년에 내가 달아준 블랙박스 있잖아. 등산 가던 날 차를 주차장에 세워뒀었는데 서유진 눈이 한번 깜빡였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주차장 화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바람 소리 사이로 서유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안 되면 뭐 어때? 자연스럽게 되면 되는 거지. 도연이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저는 태블릿을 껐어요. 산에서 나한테 선물해준 블랙박스가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지.
서유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이거 다 맥락이 있는 거예요. 전후 사정을 모르고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맥락을 설명해봐. 서유진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설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것을 꺼냈어요. 자금 흐름. A사 한 장짜리 출력본이었어요. 도연아, 너 유진이가 투자 쪽에 돈 좀 넣고 있다고 했었지. 도연이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계좌 흐름을 박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확인해 봤어. 보험 설계 수수료로 나간 금액이랑 외부 투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랑 시점이 맞아. 서유진이 말했어요. 그건 제 개인 자산이에요. 출처가 어딘지가 문제야. 보험 설계사 코드가 외부 모집인 코드라는 것도 이미 확인했고, 서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언제 일어났는지 식탁 옆에 서서 출력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아니, 표정이 없어진 거였어요. 한참 뒤에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도연이를 봤어요.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깐 도연이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냥 시선을 식탁 위 서리로 내렸어요. 지금 이 말을 받아줄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서유진이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서유진을 봤어요. 유진아. 네. 지금 변명할 시간이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천천히 하나씩. 그리고 도연이한테 말했어요. 법무사 선생님 예약해뒀어. 이번 주 수요일. 도연이가 멍하니 저를 봤어요. 보험사 소비자 보호팀엔 이미 서면 접수했고 경찰서 민원 접수도 해놨어. 담당 형사님한테 연락 오면 같이 가야 할 거야. 서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심장도 조용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도연이가 들어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말 그대로였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나 몰랐어요. 유진이가 그런 줄은. 저는 잠자코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건지는 내가 정해야지.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말해줄게. 네. 엄마는 이제 여기서 안 살 거야. 도연이 얼굴이 흔들렸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도시 외곽 쪽으로 작은 데 알아보고 있어. 혼자 살 거야. 엄마. 도연아? 저는 도연이를 봤어요. 엄마가 지금 뭘 원하는지 알아? 복수가 아니야. 그냥 내 자리. 내가 안심하고 밥 먹고 잠 잘 수 있는 내 자리. 도연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딱히 뭔가 느끼지는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고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로부터 2주 뒤 서유진은 그 집에서 나갔어요. 법무사를 통해 합의 과정이 시작됐고 보험사 측 조사도 진행됐어요. 경찰 쪽에는 형사 절차가 시작됐고 보험 관련 조사도 함께 진행됐어요. 노란 알약은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 의뢰했고 성분 확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담당 형사님이 준비를 정말 잘하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씩 모았어요 라고 했어요. 이사 날이 됐어요. 이삿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그릇 몇 개, 남편 사진 액자, 그리고 서랍 맨 아래 칸에 넣어뒀던 서류 봉투들, 박스 3개에 다 들어갔어요. 새로 이사 온 곳은 도시 외곽 소형 아파트였어요. 12층이었고 거실 창문을 열면 멀리 야산이 보였어요. 이삿짐을 다 드리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서서 그 야산을 한참 바라봤어요. 산이 보이는 게 싫지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냥 산이었어요. 제가 그날 등산로 난간에서 들은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무너지라고 한 말이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어요. 부엌에 가서 냄비를 꺼냈어요. 밥을 해야 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제가 차린 밥상 앞에 저 혼자 앉았어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